작은 서점. 벌써 30년이 다 돼가지만 그의 봄에서 가을까지의 외롭고 힘들었던 싸움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때처럼 막막하고 암담해진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소설은 1950년대 말 시골 국민학교가 배경이었죠. 학급을 독재적으로 지배하는 엄석대와 이에 저항하는 전학생 한병태의 이야기인데요. 자, 책에 대한 내용은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저희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이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사를 뒤흔든 라이벌들의 대결을 짚어나갑니다. 역사학자 신병주의 라이벌로 읽는 한국사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또 3월에 이렇게 또 인사 나누네요. 그렇죠? 네. 네. 참 1년이요. 보면 1월 1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좋은 일 많으세요 하다가 조금 또 지나면 설 연휴 때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다가 또 이 3월 첫 주 되면 뭔가 또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으로 뭐 어떠세요? 뭐 학기 잘 시작했나요? 네. 또 점검하는 우린 참 시작이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3번이 있어서 좋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끝이다. 이제 진짜 3, 네. 4번이에요, 항상. 이제는 다시 뭐 물을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이제는 쭉 가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무엇인가요? 오늘은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소설인데요. 네. 이문열 작가님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한 학급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이 새학기 때 그래서 골라오셨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 이상의 또 의미가 있는 어마어마한 명작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워낙 유명한 작가님의 또 유명한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이 그 이상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하필 오늘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새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막 그러면은 그 3월 1일은 이제 휴일이고 2일 날 입학을 하잖아요. 이번엔 2일에 쉬었으니까 어제 했겠네요. 그러네요. 다들. 네. 그러면 교과서 나눠주잖아요. 첫날. 그때 그거를 받고 어떻게 하는 학생이셨어요? 아나운서님. 저는 정말 무슨 보물단지 모시듯. 그러셨구나. 네, 정말 그 때 안 타게 하려고 고이고이 가져와서 요즘도 그거 하나요? 이렇게 비닐 싸기. 싸는 거 정말 정성스럽게 했었어요. 저랑 똑같네요. 네, 근데 이제 반면 이제 남동생은 그냥 처박아 놔서 엄마가 맨날 어떻게 누나는 저렇게 교과서를 소중히 다루는데 너는 이 모양이냐 그 매번 싸웠던 그 한 장면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걸 다 가져와서 그 비닐로 딱 이렇게 네.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맞아요. 테이프 붙이고 한 네네. 다음에 저는 그날 국어 교과서를 다 읽었어요. 우와. 첫날.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요? 국어, 사회 막 이런 거. 역시 수학, 과학 이런 건 안 보고. 작가의 그 싹이 그때부터 치기 시작했네요. 그러셨어요. 거의 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당연히 제일 재밌는 게 그 문학 소설 파트였잖아요. 네. 근데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또 저 또래 세대들한테 특별한 작품인 게 그 당시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몇 학년 때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 5학년 아니면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실려 있었는데 사실 약간 좀 제 자랑이 될 것 같긴 한데 자랑하셔도 됩니다. 올해 이제 시작됐잖아요. 올해부터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제 작품이 뭐 나와요? 어떤 거요? 그래 일의 기쁨과 슬픔 단편이 네. 그 KBS에서 드라마 됐잖아요. 예. 그 최정원 작가님의 극본이랑 제 소설이 이렇게 같이 와 실리게 되었어요. 또 그걸 읽고 또 많은 학생들이 작가의 꿈을 꾸고 그러겠네요. 와 재밌다. 네. 그래서 축하합니다. 네 고등학교는 이제 공통 교과서가 아니라 출판사별로 다르긴 그쵸. 한데. 네. 한 두 군데인가에서 이렇게 실렸다고. 오호. 처음에 그걸 딱 들었을 때 네. 제가 사실 너무 이거 뭐 싫어하는 작가님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영광스럽고 좋고 네네. 딱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들의 레그러진 영웅을 보고 사실 전문이 안 실리잖아요. 이게 막 너무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너무 재밌고 네. 또 그게 정말 저의 학급에서 막 일어나는 그때 왜 저희 때는 왕따라는 단어가 막 생길 때였어요. 5학년 때는 뭐 이지메다 일본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슬슬 우리나라 우리말로 왕따다 이러면서 막 뉴스에서 왕따 사회적 문제. 그게 막 매일매일 심장이 막 조여오고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와중에 이걸 읽었으니 얼마나 흥미로우면서 이게 막 진짜 같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작품이 이물련 작가님이 직접 밝히신 거긴 한데요.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우화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작품이 자유당 정권 4.19가 일어나기 전이라는 그쵸. 시대적 배경이 나와요. 50년대 말이니까요. 네. 그래서 새학기니까 아마 4.19 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엄석대라는 이 독재적인 행동을 하는 이 급장이 보여주는 행태는 정당성과 전통성이 없는 권력이고 네. 그리고 그 분단장이라고 그 둘러싼 그 상위 그룹 네. 지식인 관료 행정 기술자들이고 그 담임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냥 엄석대가 하도록 놔두는 그게 미국이고 그 새로운 선생님은요? 새로운 선생님은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이념. 그래서 사실 그 새로운 선생님도 그 엄청 막 올바른 선생님 아니에요. 그들끼리 폭력을 해가지고 그가 아이들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방법이 네. 뭔가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읽었을 때도. 그래서 그것도 그 이념과 권위주의의 폭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시대를 그대로 반영한 상징적이고 우화적인 네. 작품이다. 작가가 밝힌. 네. 근데 저는 의도였습니다. 그거를 그냥 고지 곧대로 읽어도 사실 그런 우화를 모르고 봐도 너무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어느 시절에 그 반영을 하더라도 뭔가 다 그 맞춰지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맞아요. 너무 우리 시대 엄석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맞아요. 네. 사실 이렇게 대단한 게 이 어떤 악인의 인물 엄석대라는 이 세 글자를 약간 대명사처럼 쓰이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진짜 요즘 아직도 많이 써요. 그럼요. 제 엄석대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그죠. 정치판에서도 정치인들 서로 엄석대 같은 행태를 보였다. 뭐 대변인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네가 엄석대다 이러면서 네. 지금 서로 엄석대라고.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캐릭터가 생생한 수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때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전문이 안 실리잖아요. 네. 이 얘기를 하려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게 여기서 끝나니까 중간에 또 끊겼어요. 엄석대가 한창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끊어? 봤어요? 그래서 찾아서? 제가 그 엄청 큰 대형 서점에 네. 가가지고 이걸 전문을 사고 싶어서 갔는데 또 그때 출판사들이 발빠르게 어린이를 위한 우리들의 레그러진 영어 해가지고 청소년 버전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편 소설입니다. 네. 단편보단 길고 네. 장편으로 하기에는 한 권으로 하기 좀 짧은 소설인데 어린이용으로 글자 크게 하고 네. 사이사이 사파도 넣고 어린이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끝까지 봤는데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장윤 작가님은 영화로는 안 보셨고요. 영화로도 봤죠. 92년도에 영화 또 이거 엄청난 다 히트작이잖아요. 보고 또 네. 비디오 가게 아하. 영화마을 가가지고 빌려서 그 홍경인 배우가 네네.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도 보고 어떤 저의 그런 첫 경험이죠. 일부를 읽고 나 이 책이 너무 궁금해서 서점에 가서 사서 보고
2차 창작물도 막 찾아보고. 그래서 아주 저의 어렸을 때 큰 영향을 미친 소설입니다. 참 재밌어요. 네. 네. 그 장유진 작가님과 그 나이 차이가 저는 많이 난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작품을 두고 얘기를 나눌 때 보면 우리 동시대 사람이구나. 그럼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문열 작가님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작가님 얘기부터 조금 해볼까요? 제가 그거를 빼먹었네요. 네. 48년생이세요. 그래서 48년생, 네. 1980년대를 사실 대표하는 작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람의 아들, 금시조, 황제를 위하여 이런 대표작이 있고 오늘 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 작품으로 이상문학상 수상하시기도 했고요. 사실 이거 몰라요. 누가 집계를 제대로 정확히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장 판매량이 많은 작가가 아닐까? 그럴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평역 소설이라고 하죠. 평역 소설 원본을 재해석해서 번역을 하면서 원본에 없던 것을 구성해서 이제 만드는 그 평역 삼국지가 저는 사실 얼마나 팔렸을지 숫자를 잘 몰랐거든요. 2천만 권이 넘게 팔렸대요. 진짜요? 네. 아니 저는 그 삼국지 이제 10권짜리니까 저도 이제 집에서 구매해서 첫 없는 집이 없었어요. 제 삼국지 첫 이제 그 인문이 이제 이문열 버전인데. 맞아요, 저도요. 네. 대부분 다 그런가요? 아니, 다 보통 그걸 샀죠. 그때. 아니면 그 고우영의 그 만화를 사던가. 그거 아니면 그거.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요. 저도 일조를 했군요. 와. 근데 사실 아시잖아요. 이 출판 업계는 그 10만 부만 돼도 그냥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대경사고 10만 부 기념판을 찍고 이러는데 1,000만? 2,000만? 말이 안 되는데 다른 것까지 다 합하면 누적 판매량이 3천만 부가 넘으신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10권이라서 그 한 권 한 권 개별로 다 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뭐 우리 시대에 이문열 작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쯤은 또 다 접했던 그분의 작품들 다 한두 권씩은 기억하고 계실 거고. 자, 우리 오늘 우리 아까 좀 사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얘기 저기 시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좀 부지런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긴 소설이니까 뭐 전체를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런 이야기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딱 시작부터 자유당 정권이 마지막 기승을 부리던 1950년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서울에 또 나름 이때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죠. 그래서 명문 국민학교에 다니는 이 한병태라는 그 화자이자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한병태의 아버지가 그 공무원이었는데 일종의 뭐 좌천을 당한 거죠. 그래서 시골에 작은 읍에 시골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학교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모든 면이. 선생님을 묘사를 하는데 그 상냥하고 자상한 선생님이 아니라 뭔가 옷에 막걸리 방울이요? 방울이 튀어 있어서 묻어 있고 머리도 빗질도 안 한 것 같고 막 이랬는데 그냥 무신경하게 자기를 그냥 세워놓고 새로 전학 온 한병태다. 잘 지내? 들어가. 한 건데 뭔가 한병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서울에서 왔고 내가 가진 자랑거리는 애들에게 알려줘서 좀 관계 개선에 전학 오면 얼마나 관계를 맺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뭐 그림을 잘 그려서 어린이 미술대회도 휩쓸었고 아버지도 뭐 지금은 좌천됐지만 직급 높은 공무원이고 옛날엔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뭐 공부도 나름 잘하고 막 이랬는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쉬는 시간에 딱 그 엄석대와의 첫 만남이 모두 저리 비켜 이러면서 그 엄석대가 나타나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또래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요때는 이제 출생시고를 늦게 하고 사실은 4-5살이 많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4-5살이나 많았나요? 네. 사실은 중학생인 거예요. 형이네, 한참 형이네. 그래서 얼마나 그 또래 사이에서 좀 무서운 존재였겠어요. 네. 그래서 일로 와라 했는데 얘는 기싸움 치면 안 되겠다. 네가 와. 막 이러다가 이제 기싸움에서 이제 밀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얘가 부르는데 안 가는 게 무슨 선생님이 부르는데 안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엄석대가 하는 게 엄석대가 그냥 못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묘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딱 오니까 한병태가
나한테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러면서 갑자기 또 부드럽게 하고 이 사람의 심리를 조종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리도 넌 여기 앉아. 선생님 여기 앉으랬는데? 아니야. 너 네 자리 여기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약간 그 담임 선생님이 좀 무기력하고 무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대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심지어 막 옷검사 같은 거 자기가 하고 그 처벌도 합니다. 그래서 뭐를 뭐 잘못하면은 너 저기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라. 라고 하면은 선생님한테 인계해서 선생님이 얘를 체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도움이 필요하면은 자기가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을 때가 저 너무 웃겼어요. 아, 저도 그 부분 좀 기억나요. 보통 이제 그럼 우리 지금의 어떤 기준에서 어떤 아이가 이런 식으로 그 정말 굴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른들이 따끔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혼을 내는데 그 아버지 말이 좀 가관이 저도 있죠. 이게 너무 재밌었죠. 아, 예. 그래서 약해 빠진 놈 이러면서 너가 그 자리를 노려봐라.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이 될 생각을 해라. 글쎄요. 그게 그 당시 정서였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아버지도 어떤 아버지예요? 좌천돼서 공무원의 그 질서에 밀려나서 네. 내려갔잖아요. 나도 쫓겨났는데 우리 아들 놈도 여기서 비리비리 된다? 그래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기싸움 같은데 오라 했는데 안 가고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놓고 왕따가 아닌데 그 집요한 괴롭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대가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얘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그 한병태가 되게 눈치도 빠르고 말도 잘하는 친구라 이걸 묘사를 되게 잘했거든요. 이 부분을 낭독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게 하고 네. 다른 애들을 통해 괴롭히면서 자기가 구원해주면서 자기한테 충성하도록 만드는. 네. 그게 딱 그 당시에 어떤 그 정권의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굉장히 독재를 그 뭐 정치 깡패 같은 걸 동원하면서 맞아요. 본인이 네. 사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절차를 다 무시하고 사실 법이라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계속 법을 바꿔가면서 맞아요. 또 정적은 또 법에 의해서 살인을 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한 학급에 담아서 맞아요. 정말 절묘하게 너무나 그 상징이 정말 세련되게 표현된 그쵸. 작품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심리 묘사가 얼마나 세심한지 그냥 이렇게 나쁜 아이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방법을 또 이 주인공도 알아요. 알아요. 그렇죠. 알지만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야릇하게 치욕감을 느껴서 떨게 했다는 게 그래서 얘네들이 다 어른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지 않겠다는 생각에 네. 그 반 아이들로부터 얘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정의감이 있었던 거예요. 떼어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 학급에서 서열을 가지려면 네. 시험을 봐야 된다.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네. 오, 쟤 공부 잘한 애였어. 자기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왜 그 초등학교 때는 종합 점수잖아요. 네. 그 교실에서 나의 그 레벨로가 있는데 그 레벨이 여러 가지 종합 점수, 뭐 공부, 그 체격, 뭐 힘 네, 네. 이런 게 오는데 와. 공부를 석대가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를 다 나중에 이렇게 사실은 비리가 바꿔치기 있었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자기는 뭐 2등이고 석대가 1등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두 번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막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석대가 야, 너 그거 나 줘! 하고 뺏는 게 아니라 누가 라이터 막 외제 라이터 가져오면 야, 너 그거 좋아 보인다. 잠깐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리고 안 돌려줘요. 저도 이거 당해봤거든요. 미쳐요. 근데 뭐 달라고 해서 계속 언제 돌려줄까? 하루만 더 쓸게. 하루만 더 쓸게. 이러고 안 주는 거예요. 제 립글로즈를. 사촌 언니가 미국에 사다 준 거를. 똑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선생님한테 다 얘기했어. 이런 일이 있었다. 한번 물어봐라. 그랬는데 그거를 또 딱 누가 미화부장인지 누군지 누가 듣고 미리 딱 귓속말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그 순간 선생님이 들어오기 직전에 라이터를 던져가지고 야 돌려줄게.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야 애들이 불 가지고 라이터 가지고 놀면 위험해. 너 위험할까 내가 맡아준 거야. 이러면서 그 순간 그냥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오는데 야 윤병주 너 라이터 뺏겼다며?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잠깐 맡아준 거예요. 애들이 다 그냥
가스라이팅이 다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몇 번 일들을 하고 서서히 이제 그 정말 이 권력에 굴복하는 과정이 정말 치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심지어 선생님한테 그러면은 애들한테 종이를 나눠줘가지고 네. 이건 잘못됐다 방식이 하나하나 쓰게 해라. 그러면 종이에 써서 낼 것이다. 누가 그 엄석대가 있는 앞에서 하겠냐. 그랬더니 또 들어줘요 그거를. 아, 서울 선생님이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고 몹쓸 짓을 많이 했나 보다. 서울 쌤들이. 그걸 했는데 저는 여기서가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써요. 안 써요. 선생님이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래 뭐 엄석대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학교에서 좀 못된 짓 하는 애들이 있으면 써라. 그때 애들이 쭈뼛쭈뼛 쓰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딱 한병태를 호출을 합니다. 한병태가 신나서 교무실로 가요. 갔는데 모든 종이가 다 한병태의 악행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군것질 한 거, 어디서 뭐 쓰레기 버린 거,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기의 악행이 깨알같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는 안 되겠구나. 야, 그 참 불의 권력의 한패가 됐던 그 동료들.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정말 시대가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면서 뭔가 이제 그 구 세대를 청산하는 그 이후에도 사실 용서하기 힘든 아이들은 그 주변의 아이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적어내라고 했을 때 그 한병태의 악행 적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진짜 웃겼던 게 저는 이거 새로 읽으면서 기억이 났는데 선생님 아까 되게 막걸리 튀어있고 실망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촌스럽고 추레하다고 한 거 그것까지 한병태가 선생님 그거를 막 몇 배나 뻥튀기해서 적어놓고 네.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장면도 되게 인상 깊은데 너가 서울에서처럼 너의 편으로 만들고 싶었으면 그 아이들을 네 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도 엄석대가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걸 알지만 되게 솔직히 나는 인정해. 왜냐면 공부도 잘하고 통솔력 있는 급장이고 다른 반들이 막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은 게 선생님의 모든 말에 말줄임표 있죠. 말줄임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장점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문장만 봐도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보이거든요. 근데 한병태가 그 선생님의 말투에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저한테 야 네가 더 잘못했잖아 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기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또 그 시대를 좀 반영해 보면 왜 분명히 이게 어떤 정의가 아니라 불이라는 걸 알고 난 정의 편에 서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기 너무 좋잖아. 맞아요. 뭐 좀 제가 희생했지만 결국 나라 살림이 이렇게 좋아지고 맞아요. 있고 저기 뭐 이렇게 북한으로부터 지켜주는 이 고마운 정권에 너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반골기질을 맞아요. 그건 정말 그 무력함은 이거 정말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딱 그 모습을 한병태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이해하려고 해주고 그 나를 진정으로 염려해주는 목소리가 그 남은 기력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한병태가 사실 괴로웠던 게 사실 그 초등학교는 여기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다른 반은 다른 나라처럼 느껴지고 이 클래스가 내 세상이라 여기서의 내 지위가 무너지면 진짜로 그냥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애들이 이제 나를 빼고 놀러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왕따 말을 안 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창틀 청소 장면이 이게 엄석대의 권력이 끝나기 직전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창문 청소를 분배하는 것도 이제 엄석대가 다 해요. 네. 선생님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넌 여기 닦고 너 여기 닦고 너 여기 닦아. 그래서 그 와중에 이미 권력에 굴복한 다음이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닦는데 엄석대는 축구를 하고 있어요. 하다가 올려다보는 거예요. 너 다시. 근데 한병태는 이미 밑보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너 통과해놓고 한병태만 여기 얼룩 있잖아. 다시 해. 그럼 정말 얼룩이 있어요. 또 열심히 또 신문지 닦고 와서 자기는 축구하다가 와서 다시 해서 와 이러다가 애들을 다 데리고 바닷가에 그 멱을 감으러 간다 그러나 그 강가에. 네. 그래서 갔다가 얘는 밤 늦게까지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철퍼덕하고 정말 그 눈으로 비춰지더라고요. 이따가 그래 이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안다. 내가 굴복하고 그래서 이 한병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예 석대가 더 늦게 와라.
깜깜해진 교실에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 울면은 얘가 이 자식 나한테 굴복했군 하면서 보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애들이 얼마나 멱을 감고 재밌었겠어요. 그래서 물을 묻히고 오면 머리가 반짝반짝반짝이잖아요. 해가 저물 때쯤. 그래서 젖은 머리카락이 반짝반짝 하면서 애들이 깔깔깔거리면서 다 같이 운동장으로 들어오는데 네. 그냥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엄석대한테 눈물을 보여야지 라는 작전이 아니라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종의 열매가 다른 거죠. 그때부터 한병태는 한 지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일부의 이야기예요. 네. 일부입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뒤에 세상이 바뀐 어떤 이제 새 담임 선생님이 부임하면서 이제 엄석대가 처벌을 당하고 정말 이제 어떤 그 비리를 이제 척결하는 그쵸? 맞아요. 그 이제 시대가 오는데 그 사실 거기서부터도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맞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부까지였군요. 뭐 2부 궁금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으시면 될 텐데. 제가 교과서에서 네. 읽은 게 딱 요 1부의 부분이었거든요. 아,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랬겠구나. 이 엄석대가 네.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완전 마지막에는 성인이 된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 성인이 된 부분에서도 보니까 영화편이 조금 또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다르대요. 네, 맞아요. 완전히 좀, 네.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 교묘하게 좀 다르게 해서 또 92년도 그 영화 시대의 그 상을 또 반영하는. 그러니까 사실 명작이라는 게 자꾸 시대에 맞게 재생산되는데 그런 거에 또 원형을 오늘 좀. 맞아요. 예, 저도 요번에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읽으면서 알았는데 우리들이 읽으려던 영웅이 또 워낙 명작이기도 하니까 네.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버전을 읽었어요. 네. 근데 그게 좋은 게 왜냐하면 새로운 버전을 내도 뭐 말을 덧붙이지 않는 작가님들도 있으신데 임은현 작가님 또 2020년인가 버전으로 또 작가의 말을 덧붙이셨더라고요. 아, 그래. 그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결말을 원래 3가지로 생각했었대요. 네. 그래서 엄석대가 정말로 나쁜 놈이 돼서 처벌을 받은 과정 아니면 정말로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을 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네. 된 버전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버전 3가지를 써놓고 고심하시다가 그래도 악당은 수갑을 차야 된다라는 생각에 요 결말로 가셨다고 했는데 그 버전이 재밌습니다. 그 엄석대가 잘 된 버전 있죠. 네. 그 버전을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최근 그 RHK 출판사인 걸로 알아요. 거기 걸 보면은 근데 읽었는데 저는 원래 버전이 더 좋더라고요. 그 버전이 저는 읽진 않고 듣기만 한 것 같은데 엄석대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나중에 그 한병태 막 가족들 막 스위트룸 잡아주고 막 맞아요. 야 저기 우리 다시 뭐 옛날 때처럼 한번 같이 일해보자 뭐 이렇게 제안하고 뭐 그러는 거죠. 맞아요. 정말 그 악당이 나중에 잘 돼서 내 앞에 그렇게 나타나면 세상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세상에 맞아요. 정의란 있나 선과 악은 도대체 어디 존재하는 건가 나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 결말도 많은 걸 또 생각하게 하겠네요. 결말 얘기하니까 사실 네. 시간 모자라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그 왕따라는 말이 막 처음 생기고 막 이랬을 때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저를 진짜 미친 듯이 괴롭히던 애가 있었어요. 네. 정말 제가 그때는 그 교실이 3개잖아요. 그래서 학년 바뀌고 중학교 가고 이러면 끝나는 건데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희 집이 11층이었는데 네. 정말 뛰어내릴까 하고 창문을 열어봤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창문 다 열고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얼마나 아플까? 네. 그렇게까지 괴로웠던 저도 경험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걔를 고3 때 같은 반이 된 거예요.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중학교를 가도 고등학교 가고 하면서 생긴 친구들이 많고 고등학교 때 저 1, 2학년 때 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저는 이제 고3 첫 학교 클래스지만 이미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걔는 진짜 아무도 걔한테 말을 안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걔가 뭐 다른 걔를 괴롭히는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혼자 덩그러니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정말 약간 거예요. 자발적 왕따처럼 혼자 고립돼서 사는 친구. 그런 식으로 애들을 괴롭혀서 결국에는 애들이 다 걔를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장유진 작가는 어떻게 그 친구를 대했어요? 그래서 어머 쟤랑 같은 반이 됐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왜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긴 하지만 그리고 고등학교가 그 성장 속도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릴 때가 있고 성장을 거의 다 어른이잖아요. 고3이면. 그래서 걔가 걔 같지가 않았어요. 다른 모습이고 외적으로. 그리고 첫 급식 시간에 저한테 밥을 같이 먹어달라는 거예요. 걔가. 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먹어줬을 것 같아요. 고3 내내 걔랑 밥을 같이 먹었어요. 어떡해. 근데 그게 진정한 복수다. 잘하셨어요. 네, 그 친구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딱히 뭐 친밀하게 네네. 지내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밥 먹으면서 뭐 얘기도 하고. 그랬구나.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한마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기억을 못하나? 너무 괴롭힌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 하나로 나의 또 어떤 경험담들이 막 그쵸? 막 그 떠오르게 되는. 맞아요. 자, 얘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 소설이야, 진짜. 네. 그래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또 이 소설에 어울리는 우리 장유 작가님의 선곡이 또 기대됩니다. 네. 라디오헤드의 네. 카르마 폴리스를 가져왔습니다. 왜냐? 네. 다 카르마다. 못된 짓을 네. 하면 언젠가는 벌을 받을 것이다. 네네. 라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언젠간 다 인과응보로 처벌받게 된다는 정말 준엄한 어떤 메시지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유진의 책갈피 이문열의 중편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추천곡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장유진 작가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알라딘의 김경영 M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무슨 책까지 오셨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소설이고요. 네. 뮤진트리 출판사에서 나온 라비 알라메딘의 불필요한 여자입니다. 라비 알라메딘 사실 좀 처음 듣는 작가인데 이름이 왠지 그 영미권 작가는 아닌 것 같고 어느 나라 작가예요? 이름이 조금 낯설죠? 네. 라비 알라메딘은 레바논 출신의 작가이고요. 쿠웨이트와 레바논에서 자랐지만 17세에 영국으로 갔고 또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레바논 출신의 작가 소개는 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생소하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의 배경도 레바논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베이루트라는 도시입니다. 보시면 표지도 조금 독특하거든요. 네. 여러모로 좀 낯선 느낌의 책이라서 저는 이 책 읽기 전부터 되게 궁금해했는데요. 네, 이 책에 붙인 수많은 인덱스가 알려주지만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올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아마 올해 말에 2026년 최고의 책 아직까지는 몇 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책을 넣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뭔가 한 해의 그 중요한 어떤 책으로 지금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던 책인가 봐요. 근데 좀, 이렇게 지금 4월인데. 네. 좀 이르죠. 네. 그래도 이게 책을 읽다 보면 좀 감이 오잖아요. 책의 완성도와 흡입력, 그리고 얼마만큼 취향에 맞는가,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읽었던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니까 이 책이 저의 그 기준에서 어디쯤에 자리매김할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책은 단연 저의 기준에서는 상위권 랭크라고 조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 책에 대한 어떤 김경애 앤디님의 칭찬을 먼저 막 이렇게 늘어놓으셨는데 굉장히 그 자신만만한 모습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더 궁금해집니다. 혹시 비슷한 결의 책이 있을까요? 우리가 좀 알만한? 그 작년에 나왔던 책 중에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책으로 시그리드 누네즈의 그해 봄의 불확실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저도 그 책을 작년에 읽은 책 탑3 중에 한 권으로 꼽았었거든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예. 나이 탑3, 나이 이런 것들. 네. 저는 이 불필요한 여자를 읽는 동안 그해 봄의 불확실성이 자주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책 모두 작중하자가 노년의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노년의 여성은 조금 너그럽고 다 퍼주고 집안일 마스터에다가 좀 귀여운 면이 있는 동글동글한 할머니 상이잖아요. 예. 근데 이 두 책의 화자 모두 그런 할머니 상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조금 까칠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나이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없이 서툴러요. 인간관계의 측면이라든지 일상의 소소한 현실을 대하는 면이 좀 많이 서툴고요. 네. 그리고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문학에 빠져 있는 것까지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책 모두
그 관통하는 어떤 큰 줄기나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일상의 흐름에 따라 내면의 독백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 같기도 합니다. 그 이제 지난해 그해 봄의 불확실성 네. 그 재밌게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더 집중해서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불필요한 여자 제목입니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좀 까칠하고 또 문학을 좋아하는 할머니의 독백 같은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불필요한 여자가 이 화자인 노년의 여성 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같은, 맞습니다. 네, 이 책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이 노년 여성의 이름을 알리아인데요. 네. 알리아는 50년 동안 문학 번역을 해왔습니다. 직업이 번역가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직업의 정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직업을 생계를 위해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고 본다면 알리아의 직업은 번역가가 아닙니다. 알리아는 번역을 돈을 받고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번역 작업물을 출간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문학들을 번역하고요. 번역이 완료되면 그 작업물을 상자에 넣어서 고이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번역 원고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는 무슨 의미죠? 그렇죠. 이게 좀 인물 설정이 재밌죠. 네. 그 번역 작업물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요. 심지어 자기가 하루 종일 집안에서 번역을 하는 것조차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홀로 합니다. 뭔가 금서를 번역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50년 동안 40개 정도의 작품을 번역을 했는데요. 매년 1월 1일에 새 작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간 번역해온 작가들로 페소아, 제발트, 톨스토이 등등이 있고요. 알리아에게 문학과 번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문장이 있는데 일단 그걸 읽어봐 드릴게요. 네. 나는 이미 오래전에 글에 대한 맹목적인 갈망에 나를 맡겼다. 문학은 내 모래 놀이터이다. 나는 그 안에서 놀고 요새와 성을 쌓고 황홀한 시간을 보낸다. 날 힘들게 하는 것은 놀이터 바깥의 세상이다. 나는 눈앞의 세상에 온순하게 그러나 관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적응해왔다. 내 안의 책 세계에 큰 불편 없이 은거하기 위해서였다. 모래의 비유를 변형해보자면 문학은 내 모래 놀이터, 현실 세상은 나의 모래시계이다. 모래는 한 톨 한 톨 빠져나간다. 문학은 내게 삶을 주고 삶은 나를 죽인다. 책 세계에 은거한다는 얘기가 이제 현실의 삶보다는 문학 속에서의 삶을 택한 주인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뭔가 현실 세계와 조금 불화하는 느낌이 나죠. 그렇죠. 네, 알리아는 혼자 사는데요. 네. 16살에 조혼을 했거든요. 16이요? 네. 그리고 4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네. 알리아의 전 남편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 몸도 작고 마음도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었고 네, 네. 그리고 알리아가 전 남편을 되게 못난 하찮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사실은 여러 문장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막 퇴침을 뱉기도 하거든요. 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책이 화자의 내면 묘사와 독백 같은 말들이 쭉 이어지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알리아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짧게 알 수 있는데요. 그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온 인물은 아닙니다. 전쟁도 겪었고 네. 가족들과의 관계도 전혀 끈끈하지 않고요. 그래서 딱히 인생에 기대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알리아가 기대는 것은 단지 문학이죠. 그렇군요. 문학에 기대고 문학 속에서 산다고 하면 왠지 그 번역 작품을 세상에 내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막 혼자 작업하고 몰래 이렇게 숨겨두고 이럴 이유가 있나요? 그게 책에서도 나중에 이웃들에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번역일을 혼자 오랫동안 해온 것을 들키거든요. 네. 근데 이웃들도 왜 이걸 공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꼬치꼬치 캐물어봐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딱히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할까요? 보고 싶어 할까요? 굳이 이걸 볼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너무나 막 이 작업을 50년 동안 해온 사람이 대답하는 것 치고는 좀 저차원의 대답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얼렁뚱땅 이 질문들의 주의가 그냥 다른 곳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 화자가 질문 자체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품 내의 사람들이 그리고 작품 밖의 저희가 네. 왜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 혼자 번역하고 보관하지? 라고 되게 당연하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이 화자는 전혀 당연하지 않게 반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이 질문을 생각도 해본 적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하는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인데 작가가 그럼 이 인물을 통해서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랄까요?
뭐죠? 이 알리아라는 인물이 사실 세계의 주류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여러 개의 국어를 하고 문장을 또 쓰고 문장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해박하고 네. 그럼 이 능력을 사실 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건데 충분히 돈벌이가 되는 그쵸. 능력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과 약간 유리되어 살면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이 정한 삶의 루틴을 지켜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알리아라는 존재는 좀 의미 없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마 제목이 불필요한 여자인 이유도 거기에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리아의 끝없는 내면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독자로서.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불필요한 사람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근데 알리아는 페소아의 불안해서의 문장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탁월한 인간에게 어울리는 태도는 오로지 이것, 스스로 쓸모없다고 여기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 무익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 네. 지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철학적, 형이상학적 사유의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익한 일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데에 어떤 인간적 존엄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쓸모 무쓸모의 질문을 떠나서 문학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 어떤 힘을 주고 또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보게 한다는 데에도 이 책의 의미가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문학이 그러면 이 알리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그걸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장면들도 등장을 해요? 그게 사실 이 책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그 알리아의 이 독백 같은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작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작품 속의 문장들이 계속 치고 들어와요. 그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작품 속 문장으로 반응하고 네. 또 어떤 작가들이 말과 태도를 빌려서 자신의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알리아에게는 당연한 삶의 방식이거든요. 네. 특히 많이 등장하는 작가는 페르난도 페소아 그리고 에밀 시오랑인데 이 두 작가 모두 불안과 시니컬 그리고 회의주의 뭐 이런 걸 대표하는 작가들이잖아요. 근데 그 작가들이 알리아와 공명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성향 때문에 더 문학에 기대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삶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 유명한 작가들의 어떤 실제 작품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작가들의 삶에 대한 네. 이야기도 등장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주인공이 이 책을 좋아하네. 이 작품을 인용하네. 이게 좀 많은 책들을 접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나는 번역을 내 주인으로 삼았다. 네. 번역을 내 주인으로 삼았더니 나의 세월은 더 이상 심각하게 가혹하지 않았다. 네, 아마 작은 서점 청취자분들 중에는 책을 주인으로 삼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책에 헌납한 사람들, 그런 독자들은 틀림없이 이 책을 그 방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김경현 AD님이 왜 아까 전에 막 올해 최고의 책이 될 수도 있다고 예견하셨는지 알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문학 속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면서 문장이 좋지 않으면 또 이게 별로 설득력이 없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 책이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문장들이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문장이 많이 나와요. 네, 그 날카롭게 통찰력 있는 문장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네. 그 주로 아름답긴 한데 좀 쌉싸름한 아름다움이 배어 있는 문장들이 많아요. 네. 몇 개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게 보통 그 연결된 상황을 해석하는 문장이라서 문장만 따로 떼서 읊어드리는 게 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시 이 책을 읽으실 청취자분들이 읽는 재미를 미리 스포하지 않기 위해서 좀 참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막 줄쳐서 네. 그 문장들을 계속 음미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책이에요. 그런 책입니다. 그렇구나. 네. 와, 이 책을 독자분들이 꼭 읽어주시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에서 네. 진짜 열심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자, 이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책이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읽는 내내 당연히 저자가 이 화자와 같은 나이의 여성 작가라고 생각을 했고 네. 어쩌면 이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작가의 실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다 읽고 보니까 라디아 알라메딘이 작년의 남성인 거예요. 무슨 반전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책에 여성으로서 겪는 모순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라비 알라메딘이 2025년 전미도서상 수상 작가인데 네. 받을만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더라고요.
읽고 나서야 내가 이런 소설을 원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책. 왠지 세상에서 소외되었다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조금 다르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책. 그 불필요한 여자는 라비 알라메딘의 초기작이고 한국에는 처음 소개되는 책인데 네. 앞으로도 저는 이 작가의 책은 챙겨볼 것 같거든요. 완전히 빠지셨군요. 이 작가에게. 네. 근데 여러분도 그 여정에 함께하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이게 네. 또 처음 소개되는 작품이 반응이 좋아야 출판사에서 다음 책들을 계속 내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호소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좋아하시면 얼마나 이 책에 대한 그 감동이 컸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꼭 한번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내가 조금 다르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그 표현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네요. 자, 라비 알라메딘의 불필요한 여자 책 소개받았습니다. 김경영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틀즈의 Something 들으시면서 작은 서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